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어제 지난 주말에 정혜림 아나운서하고 미권스 분들 모임이 있는데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그 진주에서 부산에 가서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정봉주 의원 그 석방 뭐 이런 것도 있고 정권 교체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부산 내려가 죄수복을 입고 시위를 하시고 진주 지리산 자락에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시고 뭐 이러는데 뭐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뭐 뜨거운 즐거운 자리를 보냈어요. 오늘 아마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혹여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모처럼 힘을 얻고 왔습니다. 요즘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 뭐 여전히 이제 뭐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인데 좀 난감하고 안타깝고 맥 빠지고 이런 일들만 많았었는데 모처럼 아주 기분 좋은 자리에 가서 술도 진탕 마시고 새벽 4시까지 마시고 5시 첫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미친 거죠.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힘이 많이 났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국민들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들과 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겠구나. 모처럼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아직 진보 개혁 진영이 어려운 현황들이 많은데 국민들 믿고 민중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면은 좋은 소식이 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100일 남았죠, 이제 대선이? 100일 남았는데 힘 좀 내자고요. 이번에 지면은 정말 난처해집니다, 서로. 난처해지니까 이번만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나가면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 거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들 이제 다시 구독군을 조여매시고요. 조여매시고 12월 19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은 100일 동안 할게. 일로 힘을 모아서 국민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요, 한 달 만에 또 우리 사회연구소에 곽동기 박사님 모시고 통일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요즘 또 연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일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북한 통일경제 관련해서 통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주제로 연속 기획 연재 글을 발표를 하고 계신데 뭐 요거와 맥을 같이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곽동기 박사님 모시고 이 북한에 석유가 많대요. 아무도 안 믿는데 저도 옛날부터 떠들고 다니는 소리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시는 건지 아무도 안 믿는데 정말 석유가 있는 건지 석유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그거 우리 같이 쓸지 이런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신 열어 가겠습니다. 첫 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오늘 첫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석유가 나오는 곳이 요쪽이래요. 발해 쪽이래.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정도 아니었겠지. 우리 몸을 발가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던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절규하는 우릴 지켜줘.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한 미래가 있어. 우리에겐 언젠가 나의 작은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처음엔 우리 힘들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그는데 우리 몸을 발가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던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절규하는 우릴 지켜줘. 갈 수 없는 길에 뿌려진 전나인의 눈물이 있어. 나에게 갈수록 올수록 없는가. 자유롭게 저 새벽에 하고 싶어. 항상 바라는 건 서로가 웃고 웃고 사는 건 이제 함께 하나를 보며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 이 노래 보내드린 게요, 석유 오늘 얘기할 건데 발해 맛 거기에 석유가 많대요. 발해를 꿈꿔야 됩니다. 지금 옛날 뭐 고토 회복하자 이런 건 아니고 발해만 해가지고 석유 파야 됩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엄청난 석유가 있다는데 오늘 이 이야기 우리 사회연구소의 곽동기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나요? 저 요즘 너무 막 이래저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뭐가 안 좋은데? 뭐 이제 정치판 돌아가는 게 TV를 보면 끄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전 안 그렇던데.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자중의 기간을 가지고 올해는 100일이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 완전 날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외국으로 뜨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예? 선거 지면 나는 외국으로 뜨겠다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선거 상당히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니 그 무슨 예.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무서워서. 아, 이제 귀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선거 질까봐. 실제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 모르지 않느냐. 근데 밖에서 보면 진짜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외신에서 뭐 이렇게 보도되고 이런 걸 보면. 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한국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야, 그나마
이 진보 진영이 뭔가 희망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도 음. 최근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서 이제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묻어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스러운가 봐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네. 예, 진보 원래 이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돌 맞을 소리인데. 그렇죠. 그 발언을 조심하셔야 예, 돼요. 이제는 저기 이제 갈라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갈라설 거 걱정할 건 없잖아요. 이미 갈라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이제 걱정할 건 이제 갈라섰기 때문에 합치는 게 남은 거죠 이제부터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렇잖아. 갈라서기 전에는 이제 갈라설까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네. 이거 막아야 되는데, 네. 그죠? 뭐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이제 갈라섰잖아. 네. 그럼 다음은 이제 뭘 고민해야 되면 어떻게 또 합쳐볼까? 네. 이게 뭐 좀 제가 너무 이거 낙관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보의 역사가 사실 이렇게 이합집산 반복하잖아요.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봐 아직까지는. 네. 한국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네. 또 이 진보 진영 내 뭐 이 정치적으로 참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진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딱히 어떤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좀 막연한 거죠. 네. 뭐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일단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바꾸는데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거고 예. 어떻게 바꾸느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생각이 각인각색이다 보니 서로 간에 지금 양보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양보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주고받고 싸워야 돼 자꾸. 그래서 한 100번쯤 이렇게 해보면 네. 이제 알아. 나가봐야 배가 없구나. 100번까지 뭐 한 여태까지 한 건 보면 볼 때 한 7, 80번 했어. 네. 우리 곽 박사님이 이제 그 너무 크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우리가 네. 7, 8번 정도라면 네. 이게 큰 거 말고 또 예. 이게 좀 작은 것들도 있어요. 뭐 작은 단체나 그지, 뭐 이러한 작은 또 뭐 지역별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어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한 100번 정도 해보면은 네.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라든지, 네. 그 아니면은 뭐 운동의 방식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슬로건을 뭘로 들 거냐, 뭐 여러 가지 인식 차이가 있어 그렇게 깨지는데 네. 아무리 어떤 차이가 있고 방법론이 후져도 네. 깨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걸 알게 되면, 네. 그럼 이제 안 깹니다 그때부터는. 네. 싸우더라도 안에서 싸우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지지를 얻지 않을까? 근데 주로 경륜이 짧은 시간에 해보신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네. 그죠? 자꾸 뭐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믿습니다. 3세판이란 말이 있어요. 3세판. 지금 2판 했어 이제, 그죠? 네. 민노당 시절에 한번 이제 뭐 깨졌고. 크게 보면 뭐 예, 크게 보면 최근 년에 네. 그러니까 민노당이라는 당이 태동하고 나서 네. 사실 뭐 민노당부터가 진보 정당 역사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예, 뭐 실제로 뭐 원내 의석도, 진입한 걸로 보면 의석도 네. 없었고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2판 했어요. 네. 아직 한 판 더 남았어. 한 판 더 한 번 또 모일 거예요. 남지도 않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한 번 또 네. 모입니다. 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모이는 주체와 세력은 또 달라져 있겠죠. 좀 뭐 뭔가 변화가 있겠죠. 네. 근데 분명히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지나면요. 새로운 형태로 저는 모이겠죠. 예상하건데, 다음 지방선거 끝나면 네. 이제 또 모입니다. 모여서 고민을 해요. 야, 이건 아닌가 봐. 예. 그럼 이제 또 한 번 그때 모여요. 그때 한번 제대로 그게 이제 세 번째 기회죠. 네. 마지막 기회인가요? 마지막. 그러면? 근데 이제 3세판이니까 네. 세 번째 기회 때 이제 잘 가야지. 네. 세 번째 깨면은 이제 패가망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무래도 울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강기갑 대표도 낙향하시고 네. 그럴 것 같아서 좀 희망적인 얘기, 근거는 없지만 네. 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지방선거 끝나면 대통합 진보당, 이번엔 대통합 진보. 그냥 통합 진보당 하면 예. 민망하잖아요 이제. 예. 마치도 꼭 5년 전에 대통합 민주신당 뭐 그런 예, 비슷해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씩 네. 바꿔가지고 네. 아니면 뭐 새정치 통합회의 네.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아마 다음 지방선거 때 한번 해보면요, 다들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또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이구나. 집 깨놓고 나가서 뭘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남는 분이나 뭐 저는 나가시는 분들이나 다 이제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2년 동안. 뭐 남는 사람들은 잘 될 거고 나간 사람들은 못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둘 다 힘든 거죠. 깨졌는데 뭐 누구는 잘 되고 뭐 누구는 안 되고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지방선거 딱 거치고 나면은 이건 아니다.
분명히 교훈을 얻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2010 저는 아무리 늦어도 2015년 보고 있어요. 네. 대통합진보당 2015년에 등장한다. 새로운 통합으로. 예. 아니면 이제 정권 교체하고 또 빨리 현명 머리 좀 잘 돌아가시면은 올해가 지나면 바로 모일 수 바로 또 모일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예. 대선 끝나 보니까 있겠죠. 예. 박근혜 씨 되고 그러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이면 안 되고 뭐 정권이 바뀌어도 정계 개편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요. 진보는 이게 일종의 저는 변진법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열과 통합의 변진법이다 이거. 예. 그러면서 점점 더 통합을 향해 나가는 거죠. 아니 뭐 우리 곽 박사님 괴롭다고 하죠. 아, 저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기보단 예. TV가 보기 싫다며. 네. 그건 주로 좀 TV에 통합진보당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뭐 또 어느 당이 실제로 TV를 보시면 예. 주로는 민주당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과. 그럼 근데 뭐 저는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이른바 평화통일 통일경제를 내세우고 이제 이 출마의 변을 밝히셨던 모 후보님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은 원래 안타까움. 사실 좀 그분이 저는 좀 이렇게 좀 정책적인 면으로 그런 행보를 좀 하시기를 바랬는데 이게 뭐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신 건지 대통령 연기역으로 출마하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쩔 때는 뭐 막 옛날 이순신 장군의 옷을 입으시질 않나. 어떨 때는 막 위에서 뛰어내리시질 않나. 저는 심지어는 뭐 침실에서 마사지 팩을 붙인 사진을 뭐 보내시질 않나. 사실 좀 안타까워서. 뭐 그러려니 해야 돼요. 뭐 정치판이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양반도 있잖아요. 박모양. 네. 전 박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의예요. 미혼 여성에 대한. 아, 그렇습니까? 예입니다. 박모양. 양은 양이라고 하는 건데 미성년자에게 쓰는 호칭 아닌가요? 아니면 미혼 여성? 미혼 여성에게 양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간에 더 이상 말하면 좀 이제 안에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뭘 안을 들어가요?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그걸? 이거 상관없어요. 이 팟캐스트 선거법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저는 이제 온라인 상의 규정이 너무나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요. 이제 보수 집단들, 권력 집단, 기득권 집단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얘네들이 신기술 적응하는데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틈새 시장이 있는 거군요. 이거 파악이 안 됐어 지금. 듣지를 않아. 예전엔 낙곰수 좀 시끄러울 때 조금 듣다가 이제 또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좀 안전지대예요. 팟캐스트. 그럼 여기서는 다소간 자유롭게 발언해도 돼요. 괜찮아요. 실명제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19금으로 야한 소리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안 들어가. 방통위 뭐 여기 안 들어가요. 막 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19금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29금이나 뭐 39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농담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독특한 유머 세계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29세 이사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무슨 농담을 치고 그러죠. SY44 이런 게 주로 29금 아닌가요? 그런 거는 저기죠. 그건 아주 고차원적이고. 29세 이하는 도저히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정말 수준 있는 유머지. 그렇습니까?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시고 방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다 보니까 세상하고 좀 내가 거리가 있어. 안 그런가요? 뭐 부인하진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학계에서 이제 난리 납니다. 저 미친놈 또 헛소리했다고. 근데 제가 대충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래도 근황 얘기 묻다 보니까 사설을 10분씩이나.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 방송. 기획이 없어. 제가 언제나 한번 뭘 하겠다 그래놓고 방송 끝날 때까지 안 했어요. 딴 얘기 하다가 2시간 동안 딴 얘기만 하고 있었던가. 그런 적도 오늘의 주제는 뭐 예를 들면 서해 뭐 NLL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놨어. NLL 문제가 안 나오고. 근데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받아요. 딴 얘기 때문에. 그 얘기 가지고 막 떠들다 보니까 방송 10분 남았더라고요. 10분 동안 했어요 제가. NLL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긴 하는데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그런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뭐 또 그건 그거고
예, 뭐 네. 전국 문제고 뭐 연재를 하시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인터넷 통일 뉴스란에 예. 예, 곽동기의 통일경제. 곽동기의 통일경제. 네, 그런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을 했고요. 음. 요거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연말까지. 예,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책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책 나왔습니다. 예, 책이 나왔다라는 나올 거다였죠. 이 일종의 그때는 예, 제가 현재형 내지는 이 과거형의 시제를 썼던 것 같은데 예, 조만간 예, 아직도 이번에 만들고 있어요? 조만간이라고 하는 예, 좀 수식어를 더 붙여서 네. 아니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검색까지 했어요. 검색까지 우리 조만간 애청자들이. 나올 예, 계획이 그 있습니다. 기억 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책 제목 얘기하니까 몇몇 분들이 검색을 네,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없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거라서 예. 근데 그 얘기가 한 달 전인데. 이미 출판사 넘어갔고 예. 필름 인쇄가 마쳤고 네. 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곧 책 예, 곧 제목이 우리 사회 분석, 우리 사회 예, 분석, 종미 사회를 해부한다. 종미 사회를 해부한다. 네, 세네요. 좀 세게 가야죠. 시대 컨셉 아닙니까? 뭐 또 잘못하면 뭐 한 다음 달쯤부터는 방송 못 나오고 이러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상하게 또 온라인에서는 세게 가도 무방한데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오프라인에서 세게 갔다가 또 다음 주부터 또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니 근데 괜찮아요. 예. 그 저는 괜찮다고 봐요. 종미 사회를 해부한다 이거. 네. 왜냐면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예? 국회의원께서 어떤 얘기를 예. 했냐면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다. 그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발언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럼 면책특권 적용이 되나요? 근데 아무 기소되고 이런 게 없었잖아. 네, 기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자의 면책특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뭐 법정에서 예. 판사에게 호소해 볼 생각입니다. 그죠? 학술적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학술 이론적 이론 연구를 목적으로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보다 더한 말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종북도 문제지만 종북은 문제? 이건 모르겠고 종미 이거 뭐 있는 그대로의 사실 아니에요. 종북은 그런데 이론적으로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렵죠. 종미는 성립할 수 있는데 그죠? 왜냐면은 미국은 이른바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겉으로는 뭐 미국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뭐 안 익었고 뭐 이해가 하더라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아부 떨고 비위나 장단을 맞춰주면서 이른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이 조직 폭력배 보스 밑에 들어가 가지고 좀 이렇게 딸랑이 좀 해주고 콩고물 얻어먹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미 충분히 가능한데 종북은 그런 면에서 좀 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죠. 납득을. 그래서 종북이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모 의원도 계셨고 또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하는 많은 언론분들도 계신데 이 사회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친북이라든지 뭐 연북, 뭐 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렇죠. 종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종북해서 얻을 게 없잖아. 그렇죠. 이를테면 북을 연북, 북을 또 동북, 북을 뭐 이제 뭐죠? 동조는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동정한다?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북에 대한 단어나 감정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 중에 북을 가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종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사실 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북해가지고 감옥밖에 더 가. 그렇죠. 그걸 왜? 예. 사실 이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종미사회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예. 저 종미사회 맞다고 봐요. 너무 좋아하잖아 미국. 네.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섰잖아요. 그죠? 추종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죠. 그래서 싫은 것까지도 따라하는. 그지? 네. 미국이 뭐 하려면 그냥 가서 하고 예? 미친 소 먹으려면 미친 소 먹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본인들은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아주 이 언행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몬타나산 소고기 스테이크를 또 드시더라고요. 예. 그 고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미국 고기라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의 그 특징이죠. 모든 것은 다 품질이 등급이 정해져 있죠. 송아지 같은 거 먹으면 전혀 건강에 문제 안 됩니다. 네. 뭐 그런 거 드시겠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회 연구소에 우리 사회 연구소 저로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자가 우리 사회 연구소에서 발간한 공동 책입니다. 공동 작업이죠. 기획집필. 예, 네, 공동 그렇게 집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미 사회를 해부한다. 네. 요게 이제 출간이 곧 된답니다. 목표는 뭐 판매량 판매량. 말씀하신가요? 만 권입니다. 목표. 10,000권. 네. 그럼 뭐 이제 우리 한반도 통신 애청자들만 다 사주셔도
아 그러면 모자라죠. 지금 그죠? 뭐 여러 가지 진보적 팟캐스트에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사주시면 아마 한 10만 권, 20만 권까지도 이렇게 보면 예. 꿈을 상당히 크게 꾸래요. 크게 꾸고 있습니다. 예. 올해 판매량은 몰라도 내년에 판매량은 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뭐 여기 오셔도 출연료도 못 드리고 그래요. 아 제가 뭐 출연료를 원래 출연료는 여기에 이제 제가 기부를 하는 걸로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재능 기부. 네, 뭐 그래서 뭐 출연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뭐 네. 당신 입장이고 네. 내 입장에서 안 그렇지 또 그러신가요?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연료를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있잖아요, 사회적인.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시는 게 곧 미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출연료를 줄 수는 없고 예, 없어서 뭐 내 출연료도 빠듯한데 알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책을 좀 팔아주세요. 책 나오면 책 좀 팔아주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많은 분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10,000명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바다 통신 아 그렇습니까? 10,000명 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네, 뭐 지금 8분 듣고 계시네. 네, 이 8분인데 8명 같잖아요. 예. 안 그래요? 어, 여기 저기 우리 정혜림 아나운서가 등 하얀 등 보이시는 저분. 네, 네, 저분이 감시하고 있는데 한 명. 네, 제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한 명. 예. 그죠? 아, 6명? 기자들 중에 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예. 예. 그러면 실제로는 5분 아니, 우리끼리 모여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은.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생중계 때는 아무래도 시간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예, 좀 어려운데 팟캐스트로는 네, 한 1만 분 정도 제가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재미없는 거. 정말 대단하군요. 우리 국민들의 이 우리 국민들의 진보에 의식에 대한 열정과 지향이는 정말 한반도 통신 이걸 들어요. 맨날 저 하는 방송은 다 아시잖아요. 맨날 전쟁 난다 전쟁. 제 2달째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네, 안 났어요 여태까지. 네. 뭐 계속 이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하여튼 들어주시면 10,000분 되니까 10,000분만 좀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젊은 제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근황 토크, 뭐 근황이랄 것도 이것도 그- 없지만 예. 우리 한 30분 정도. 근데 오늘 상당히 좀 분위기가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한 듯한 아주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저 알잖아요. 예. 뭐 알면서 무슨 근데 고종선이 깨는 완전히 깨는 오늘 계속적인 이 방송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래 왔는데 여태까지. 그러세요? 네. 아니 저는 뭐 이거 제가 방송 안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사설이 길었고. 그래서 지금 통일뉴스에 연재를 하고 계신데 몇 차례 지금 이제 연재를 하신 거죠? 3차례 연재를 했고요. 예. 전체는 14개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그 정도까지 연재를 하고 11월 말까지. 연재된 거는 또 책으로 그렇게 좀 묶어서 출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통일 경제론 뭐 예. 이런 건가요? 뭐 통일이 희망이다. 통일이. 통일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부제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이를테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대결은 아니다.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다.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뭐 협력을 하자. 근데 아니 같이 협력을 하고 먹고 살면 되지. 그걸 굳이 뭐 통일까지 할 거야 있나? 그죠? 예. 이게 뭐 단적으로 뭐 이른바 뭐 민주당이나 참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왜 단순 협력으로는 제한이 있고 통일을 해야지만 하는지, 왜 구태여 그 복잡하게 실이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헌법도 고쳐야 되고 뭐 상당히 복잡한데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경제적 면에서 살펴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주제는 이제 북한의 석유 문제. 네. 이걸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2차례 벌써 연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통일뉴스에 들어가시면 곽동기의 통일경제 이런 주제로 연재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주제가 경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아마 뭐 그렇습니다. 서원격에 예.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세계 자원 전쟁 남북 협력으로 극복하자. 네. 이건 저희 지난달 방송 주제였어요, 그죠? 근데 사실 뭐 북한의 지하 유사하다고 자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지하 얘기를 좀 자원. 했던데 요거를
했었는데 요거를 좀 글로 좀 정리를 하셔서 네. 이미 요건 연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뭐 못 보신 분은 혹은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셔가지고 한 달에 네. 한 번씩 통일경제와 관련된 이 방송을 해주실 텐데 미리 뭐 나중에라도 읽어보시면은 네.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석유 얘기를 해보죠. 그죠? 예. 석유 중요하죠. 이 CF 중에 예. 포스코 그러니까 이제 포항제철 9 예. 그 CF를 보면 철은 뭐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은 약간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모든 철로 된 그 수많은 제품들은 석유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예. 그런 면에서 사실상 20세기는 석유의 세기. 근데 불행히도 21세기도 아직까지는 석유의 세기. 앞으로 한동안은 석유의 세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석유 시대 뭐 이러한 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석유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도 언제 뭐 그런 표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석유 자본주의다. 네, 그렇죠. 현대 자본주의는 석유로. 예, 마치도 자원을 쟁탈하고 자원을 선점하려는 그런 경쟁으로 지금의 이제 이를테면 정치적인 이러한 갈등이나 대결을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렇게 유행한다는 건 뭘 말씀드리겠냐면 일정 부분 뭐 맞아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뭐 세부적인 측면에서는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차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원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국가 간의 이 경쟁에서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전에 쓴 글에 우리 네, 박동기 박사님이 전에 쓴 글에 3대 전쟁을 얘기를 했어요. 네, 현대 자본주의의 3대 전쟁. 네. 뭐였죠? 화폐 전쟁, 뭐 화폐 전쟁, 자원 전쟁, 식량 전쟁, 식량 전쟁, 예, 그다음 자원 전쟁. 자원 전쟁이죠. 이게 이제 3대 전쟁이다. 예. 사실 또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측면의 전쟁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실제 전쟁은 뭐 핵 전쟁이죠. 그리고 ICBM으로 날아가는 전쟁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는 것도 예. 이 세 가지 전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 저는 좀 약간 하나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뭐가 또 있나요? 이념 전쟁. 이념 문제도 있다. 예. 근데 이념도 사실은 뭐 이념이야 겉보기에 내세우는 말이고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쩐 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딱 가는 거.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예. 무슨 거기다 갖다가 멋있는 말을 갖다 붙여놔도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돈 굴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화폐, 식량, 자원 네. 이 세 가지가 이권의 그죠? 핵심 알맹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상 지금까지 20세기 역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이런 이제 격변이나 이제 세력 충돌 이런 부분들은 요 그 세 가지 원인으로 좀 제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전 단계에서의 이제 이 산업화되기 이전 단계의 그런 충돌도 사실 여기에서 화폐 개념은 약간 좀 축소되고 석유가 사라지고 주로 이제 식량 그런 문제가 중심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봉건제 시대에는 이제 토지를 네, 획득해야 땅 싸움이죠. 그죠? 식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차원의 전쟁을 많이 해왔다면은 이 20세기 자본주의로 들어와서는 네.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예, 이런 그렇습니다. 화폐, 식량, 자원.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는 토지와 노동력 음.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곧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죠. 대토지 넓은 제국을 꿈꾸는 그러한 이제 제왕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했는데 자본주의화가 발달하게 되면서는 넓은 토지를 추구하는 것도 물론 제국주의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그와는 달리 좀 이제 금융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은행 계좌에 천문학적 동그라미 나는 몇 개의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가 동그라미의 개수를 가지고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감명 깊었어요. 네. 아, 이분 훌륭한 분이구나. 내가 훌륭한 분하고 방송하고 있구나. 네. 이 3대 전쟁. 뭐 그런 책들은 있었어요. 이렇게 부분을 다루는. 네. 그죠? 화폐 전쟁, 뭐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있었죠. 화폐 전쟁 책이 있죠. 중국 사람이 쓴. 네. 상당히 베스트셀러 많이 그죠? 팔리고 있죠. 많이 팔렸죠. 그거. 네. 뭐 자원 전쟁. 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식량의 어떤 이 둘러싼 각축전. 식량 전쟁도 거진 뭐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이걸 종합을 하셨더라고요. 네.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종합을 해놓고도 이걸 종합을 했다라고는 별다르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겸손함까지. 그런가요? 대단해요. 박 박사님. 예. 제가 뭐 출연료를 못 주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죠. 네.
그래서 나중에 3대 전쟁론을 가지고 참 세계 자본주의를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명저가 나오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 전쟁인 거고. 특별히 이제 주목되는 건 사실 뭐 자원 전쟁. 실제 그 열전,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경제 분야의 전쟁이나 무슨 이 상징적 의미의 전쟁이란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터지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건 다 자원 때문에 지금 터진 거죠. 그렇죠. 현재 싸우고 있는 데는. 예, 우리 인류의 이제 가장 큰 뭐 대결이라고 하던 2차 세계대전도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는데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그 ABCD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명칭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각각의 ABCD가 그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이렇게 포위시켜 가지고 일본의 자원줄을 묶는 그러한 이 일종의 봉쇄 정책이네. 예, 이 견제구를 날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그것을 타파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동남아 일대로 인도네시아 측면으로 진출해야겠는데 진출을 하려니까 미국 함대가 걸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진주만을 까버리면 미국 함대가 일시적으로 기능 정지될 거고 그 틈을 타서 동남아의 자원 일대를 점령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이런 경제력을 확보했으니까 미국과 일종의 협상을 시도하자. 그런 일종의 모험수를 그때 도조 히데키가 발의를 했던 것이죠. 뭐 최근 년에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근 년에 전쟁 터진 건 뭐 다 사실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인데. 예, 이제는 뭐 석유 선점. 그죠. 그래서 사실 지구상에 여러분 지구본을 한번 싹 굴려보시면요, 지구상에 내노라고 하는 유전지대 그리고 이제 석유 자원지대는 거의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사실. 그죠. 뭐 지구가 빤한데 이제. 그렇죠. 뭐 자본가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땐 다 어디가 가야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거다라고 하면 미리 투자하고 선점해 놓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안 파죠. 왜? 가격이 오르면 파야 되죠. 그렇지.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뭐 석유 자원 매장량이 얼마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자본들은 주요 이 석유 독점 자본들에게 이미 다 넘어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적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죠. 앞으로 인류가 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역이라고 할 때 주로 나오는 게 남극 대륙. 그래가지고 남극의 수 킬로미터의 이 얼음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자원을 채취해보자. 이런 얘기라든지 북극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개발하려면은 내가 보기엔 석유값이 네. 리터당 한 2만 원 정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어떤 채산성이 있어야 파는 네. 거지. 그걸 남극에 가서 추워 죽겠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갈 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그러잖아. 월급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한 장비나 그런 그치. 이제 설비 투자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또 한참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추운 데서. 그러니까 뭐 노동 비용도 비쌀 수밖에 없고 그렇죠. 설비 투자도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엄청 또 그 뭐 물리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네. 없잖아요. 사실 그런 면으로 볼 때 전 세계 이 유전 개발은 거의 다 사실 이 먹을 만한 데는 다 먹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명박 정부나 이 우리 정부가 자본 외교라고 하면서 해외 자본 해외 자원 자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막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쓰럽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뒤에 예.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자원 전쟁, 네. 2차 세계대전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침공을 한 것도 알만한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뭐 석유나 천연가스, 그렇습니다. 뭐 천연가스 사실 광의의 석유류라고 봐야죠. 네, 유전지대에서 같이 네, 발생을 이제, 하는 거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채굴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의 석유 전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원 전쟁의 핵은 또 석유 전쟁이다. 이건 이제 우리만 지금 봉착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석유 먹는 하마죠. 네. 최근에 이 세계 경제에서 변화되는 측면이 있죠. 뭐냐면 중국과 인도 이렇게 상당히 이 인구가 많고 덩치가 큰 나라들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범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네,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뭐 석유 내지는 뭐 그 나라들이 향후에 원자력 발전에 이렇게 전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 석탄과 석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가격이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태백산의 광산 예전에 이제 그 무연탄 광산이 있었죠. 네. 90년대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폐광했지 그 않습니까? 대부분 폐광됐죠. 카지노 만들고. 그렇죠. 거기를 다시 개발을 해볼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석탄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올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올랐느냐? 중국이 무지하게 사가거든요. 석탄을. 네.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원은 오르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자원의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상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13억 인구 그리고 이제 11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석유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석유를 많이 수입하죠. 예, 한국이 현재 수입하고 있는 석유가 최근 연간의 수치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뭐 산술적 계산이지만은 네, 중국이 우리보다 한 20배 정도 인구가 많은가요? 20배 네. 더 되죠? 20배가 더 된다고 봐야죠. 그죠? 한 30배 네.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13억이니까요. 20배가 10억이고 뭐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정도 경제 규모는 아니죠, 하여튼. 네.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 네. 앞으로 석유가 그만큼 더 필요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가 음. 워낙에나 이 에너지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경제 체제, 즉 음. 박정희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를 만들다 보니까 허우대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경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국이 향후에 물론 시진핑 정부가 내수 기반으로 발전을 할지 또 결단을 하겠지만 향후에 발전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1인당 석유 사용량이나 국가별 석유 사용량이 또 좀 더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석유 소비국으로 그렇게 이제 딱 등극을 해 있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GDP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세계 10위권이 될까 말까 이게 올바른 전망이죠. 대체적으로 네. 본다면. 그런데 수입하는 양은 자원을 수입하려면 세계 5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차이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뭐 여기에서 자원이 있냐 없느냐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자기가 석유 많이 나나요? 석유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이 자원 수입 규모에서 세계 5위권 안에 천연가스는 세계 2등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애초에 경제를 개발시킬 때 이 주요 산업 설비 중심에 대형 설비를 땡겨오는 식으로 그래서 자동차를 1년에 300만 대를 만든다는 등 필요도 없는 거 그죠? 그거 거진다 해외에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덩치 큰 경제를 주로 이제 이 무역 경제 그래서 이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를 만들다 보니까 원치 않게 이러한 이제 에너지 자원의 투입 비율이 늘어나 버리게 된 거죠. 네. 그럼 뭐 우리나라 좀 에너지 문제 이거는 네. 조금 그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근데 아무튼 이제 석유 확보 문제가 21세기 자본주의의 관건적 문제가 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네, 석유 확보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유가도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르는 추세라고 봐야죠. 일시적으로 내리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좀 에너지 문제, 석유 문제 현황이 어떤지 이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 이별 이야기. 오늘 이거 신청한 데 또 이유가 있으시죠?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정희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이정희? 예. 네. 이정희의 무슨 이별은 안 돼? 이런 네.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제가 한번 보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이별을 했다고 네. 이별 이야기라는 곡을 선곡을 해주신 모양이네요. 안타깝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린 헤어져야 하는 걸
시간 속에 서로의 향기가 되어 지난 추억을 남기고파 우리는 서로 눈물 흘리지 마요. 서로가 말은 같아도 후회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 탁자 위에 불러쓰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이렇게 눈물만 그대여 이제 안녕. 우리는 서로 눈물 흘리지 마요. 서로가 말은 같아도 후회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 탁자 위에 물러쓰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이렇게 눈물만 그대여 이제 안녕. 그대여 이제 예. 이별 이야기 보내드렸어요. 아까 어떤 분이 신청했나 못 봤는데 이거 막 방송 우리 곽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느냐고 못 봤는데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잘 가라 그대님. 이거 보니까 제가 아이디를 이렇게 정하신 것부터가 네. 이분은 이제 강경파신 것 같아요.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네. 거죠. 합리파가 아니고요. 네. 강경하게 그냥 갈 테면 네. 가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유명하던 얘기. 아니 근데 변절자요. 뭐. 원래 그렇게 이제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럼 보내드리는 게 원래 실리가 아닌가요? 그 예의죠. 민주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뭐 가겠다는데 그걸 못 가게 멱살잡이를 하고 가긴 어딜 가냐 뭐 이런 게 문제지. 그럼 그렇죠. 근데 안 가겠다는데 또 억지로 내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애초에 문제는 이제 그럴 때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거고 뭐 네. 남을 사람 남는 거고 이렇긴 한데 뭐잘 가라 그대 뭐 이별 이야기 이런 곡을 이제 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만나요.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네. 우리 다시 만나요. 이러면서 보내줘야 돼. 네. 우리 다시 만나요. 지금은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지지만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졌다가 네. 또 만나는 부부들도 있더라고. 조항지쳐 버리고 나가봐야 뭐 잘 되는 경우는 많지 네. 않습니다. 근데 되게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딴 사람이 돼 있죠. 네. 서로 간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 아, 저는 뭐 남녀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때 반성을 하겠지 서로. 네, 아, 나 이렇게 하니까 결혼 생활이 깨졌구나. 그렇죠. 서로 간에. 네. 네, 그래서 뭐 갈 테면 가라 좀 그러지 마시고 돌아와요. 뭐 부산행을 하는데 뭐 돌아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별 이야기 보내드렸습니다. 이별 이야기 보내드리니까 좀 가슴이 무거워서 그래요. 예, 아쉽네. 참 이런 건 저기 만약 결혼에 비유를 하자면은 신혼여행 갔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들도 꽤 많잖아요. 네. 통합진보단 꼴은 좀 그런 게 있어, 그죠? 일종의 좀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래저래 좀 이 답례 보내고 편지 보내다가 혼수를 계산하다가 그러다가 싸움이 붙은 상황과 좀 유사한 면이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이제 뭐 분위기가. 혼수하고 뭐 결혼식하고 그렇죠. 뭐 뒷정리를 하는데 그렇죠. 보니까 내 손해를 좀 본 거야. 예. 그럼 이제 상대는 또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혼수 보고 나랑 결혼했나? 그지? 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상당 부분은 혼수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근데 혼수 보고 결혼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예. 이게 사실은 뭐 아니 결혼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뉴스에 나와요. 의사 뭐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뭐 열쇠가 세 개라고 그러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사자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거는 의뢰인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시민 활동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이거 이야기를 곰곰이 듣자면 벌써 넉 달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째 이거 혼수 싸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국민들은 아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저는 경우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사자분들 결혼하면 열쇠 세 개, 뭐 아파트 열쇠, 그렇죠. 아파트 자동차 열쇠, 열쇠, 집 열쇠, 사무실 열쇠, 사무실 열쇠 이렇게 이렇게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와 집이 달라요? 아 아파트 열쇠와 사무실 열쇠 그리고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아닌가? 자동차 이거 열쇠. 이제 여성 측에서 해와야 된다고. 네, 그렇죠. 뭐 이런 뭐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뭐 그걸 안 해줬더라.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싸움이 나가지고 그럴 수 있죠. 뭐 이혼하고 뭐 이런 제가 언론 보도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좀 유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네. 혼수를 기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이게 원래는 이제 결혼하면은 원내 교섭단체 된다. 네, 그렇죠. 그랬잖아요, 다. 적어도 우리가 뭐 푸르지오 급에 그제 한 3, 40평 강남에 무슨 뭐 타워 팰리스는 아니더라도 한 3, 40평은 들어간다 네, 우리가. 거기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살 줄 알았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뭐 20평짜리 전세. 와봤는데 이건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거 뭐 엘리베이터도 이상하고 그리고 방은 자기가 다 쓰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자기들 보기엔 그러잖아요. 예, 안방 혼자 그렇죠. 쓰고 막 안방 엄청 크고 엄청 크고 네. 자기 방은 뭐 조그맣고 그렇죠. 약간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다고 이제 깨고 나간 건데 네. 그렇다고 이제 결혼을 또 잘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집을 나가버리면 그죠. 가봐야 모텔 방인데 이제 음. 걱정되죠.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을 비워두면 돼요 계속. 아 그렇습니까? 건너방은 여전히 있다. 예. 에휴 참 씁쓸하네요. 이런 얘기 하면서도. 예. 네, 아무튼 방은 비워 두십시다 우리. 그죠?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 그렇죠. 예. 방은 비워놔야죠. 언젠가 또 함께 또 한 길을 가야 될 개중에는 아닌 분들도 좀 있다고 좀 보지만은 네. 근데 일단 다 열어놓고 대체로는 예. 벌써 이게 근데 두 번째였잖아요. 네. 이제 모모 분들은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적어도 한 두 분 정도는 제가 예. 심히 노여워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네. 예,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제가 욕을 돌팔매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나갔던 분들 있잖아요. 가출했다가. 네네. 전 이제 새로 오신 분, 네. 새로 오신 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야, 난 3, 40평 푸르지오에 살 줄 알았는데 와 예. 보니까 집이 완전히 이게 그렇죠. 예.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막 금이 가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정서상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전부터 정말로 무슨 뭐 이 반지하 방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왔던 이른바 이 진보의 원조 이런 분들은 어이구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죠. 예. 아, 우리 집이 있네. 이런 느낌이 딱 있는데 이 한때 정말 그 야후로 고관 저택에서 그죠. 무슨 뭐 장관집 이런 데서 사시던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 타워팰리스 정도는 아니어도 네. 뭐 강남에 한 4, 50평? 그렇죠. 이 정도 살다 예.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와서 보니까 이것도 집이야?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게 근데 되면 예, 몇몇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와,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데. 그렇죠. 마치도 자기가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고. 네.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 비유가 정말 재밌군요 오늘. 예. 저희 아들이 예. 우리는 좀 아무래도 구질구질한데 많이 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사로 왔는데 예. 1년 전이죠. 예. 아, 너무 좋대요 여기가. 예. 아, 얘는 이제 집이 본 데가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었던 거지. 네. 아, 이 집이 좋은데 왜 뭘 말이 많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죠? 예, 아이에게는 하나의 혁명이죠. 네. 혁명적 전화였죠. 뭐 3층까지 이제 걸어 올라다니다가 네.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제 좀 잘 살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좀 힘들잖아요. 원래 집은 늘리기는 쉬운데 줄여서 가기는 좀 어렵지.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살라고요. 좋은 걸 보여주면 안 돼. 눈만 높아져 안 돼. 네. 마누라건 애건. 뭐 차후에 나중에 또 제대로 좀 높. 아니 안 돼. 그래도 예. 사람은 계속 이렇게 겸손하고 예. 그리고 손박하게 살아야 검소하고 소박하게. TV도 안 사고 그죠. 막 이렇게 TV는 사야 돼. 그건 아니죠. 예. 검소하게.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조금 좋은 형편에 있다가 와 보니까 좀 성이 안 찼던 거지. 근데 그렇죠. 예. 이게 부자가 망하면요. 네. 부자가 망하면 3년을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부자가 망하면 이제 3년을 가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대다가 눈높이가 안 내려가요. 그렇죠. 한번 자기의 그 사회적 지위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포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사실은 또 아까 뭐 좀 3, 40평 뭐 아파트 살다 오신 분이다 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4, 50평 그 사이에 네. 한번 쫄딱 망해가지고 네. 월세방을 고시원을 전전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방 한 칸 없어갖고 막. 대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의 최고 스펙을 중심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 내려간다니까 그 사람 네. 눈높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해보면 누구나 다 한때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누구나 다 한번 인재가 다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뒤져보면 한 명도 없지만.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쩌다가 한번 주로 이제 그 학부모들이나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되죠. 어쩌다가 한번 1등을 했는데 우리 애가요. 그래도 시험 보면 1등 성적표는 받아오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도 그 발언 자체는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나 자기의 이제 사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전만 해 용합 때만 해도 그분들 네. 참 월세방을 전전하고 갈 방이 없어갖고 그렇죠. 막 한참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방 비워놨어요 와라. 네. 뭐 이렇게 그래서 하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얻어가지고 그죠. 그래도 또 뭐 물론 이제 그 아파트가 물론 이제 강남에 이 타워 팰리스 옆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내노라한 경치도 좋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집들이도 제대로 했어요. 그것도 이제 아파트 만든다고 예. 뭐 그랬던 면을 생각을 하면 사실 아쉽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통합진보당이 사실 1주년 기념식을 못했어요. 네. 예, 예. 제가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헤어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예. 오늘 자꾸 주제 벗어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니 뭐 큰 틀에서는 뭐 주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남북관계도 비슷해요, 그죠? 네.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60년을 이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사실 뭐 다르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20평짜리 아파트를 예. 이제 분가해서 둘이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20평을 합친다고 40평이 되진 않잖아요. 네. 매번 보면 남북 관계도 지금의 당 문제와 정말 동일한 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테면은 공통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뭐 갈등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잠시 내려놓고 그래야지 서로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초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6.25 때 남침했는데 어떡하냐. 이 보수 세력들이 지금 60년째 이 논리를 가지고 이 반복 대결 정책을 함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자체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한국 전쟁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 한반도의 긴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보수 세력들은 언제나 그 논리 하나로 60년째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 작용 기제로 그분들의 이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일종의 햇볕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구 꼴통 보수 아유 진짜 이 무식쟁이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바람만 불어가지고는 코트를 안 벗는다. 더 움츠러들죠, 그죠? 햇볕 정책으로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어르신의 자제분을 여기에 취직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따사로운 햇빛으로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마 코트를 우르르 벗지 않으실까. 근데 저는 당 문제도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여기서 이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 나는 있죠. 큰 방을 꼭 써야 된다. 예. 근데 이건 적절하게 좀 이렇게 좀
그런 것도 네, 물론 뭐 필요하지 그런 건 않겠습니까? 필요하겠죠. 네.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이제 뭐 이런 게 좀 안 됐는데 아무튼 뭐 당 얘기는 이 정도 접어두고요. 예. 본격적인 또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 심각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에너지 문제 왜 심각하느냐? 여러분들 주유소 찾아다니시죠? 아무 때나 안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아 저는 적어도 서울 시내 네. 어디가 기름값이 제일 싼 데인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시민 중에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뉘죠. 아무 때나 들어가서 가덕이라고 외치시는 분이 계시고 언제나 이 들어가기 전에 이 간판을 꼼꼼하게 거기 이제 가격표를 꼼꼼하게 살피시는 부류. 그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겠죠. 저는 한번 네. 어디 이제 지방 갔다 올라오는데 강남 쪽에서 이제 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네. 서울가 좀 떨어졌다고. 네. 고속도로에서 넣으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 가서 넣을 수 있겠는 거라. 네. 그래갖고 이제 강남 쪽에서 이제 네. 빨간 불 들어왔어. 네.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끝까지 달리셨나요? 근데 강남 쪽에 웬만하면 넣어야지 기름을. 네. 그리고 한참 지나가는데 네. 도저히 핸들이 안 꺾여요. 그래요. 못 들어가겠어. 부담스러워서. 사실 뭐 생각해보면 뭐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네. 곁에 몇만 원 낼 텐데 1, 2만 그렇죠. 원, 2, 3만 원 뭐 낼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몇천 원 손해 나는 거지. 네. 좀 비싼 데라고 하더라도. 근데 도저히 이건 심리적으로 네. 핸들이 안 꺾어요. 압박을 받죠. 그 조마조마한 상태로 네. 강북까지 제가 네.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강북에서 넣었죠. 차가 서진 않았고요. 쓰진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약 한 1시간여 정도 네.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네. 이러다 차가 쓰면 어떡하나. 네. 뒤에 애들도 태우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를 뭐라고 생각했나. 저 애가 차에 밥도 안 주는 저런 비정한 아빠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럴 정도로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석유에 대한 부담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요. 일전에 제가 이제 석유가 이 리터당 1,000원을 한다. 큰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불과 얼마 큰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석유가 리터당 600원 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으니까요. 근데 사실 1리터로 치면 여러분들 그 1000cc짜리 우유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유가 이제 매일 우유 이런 것들 제가 또 이제 뭐 가게 경제도 뭐 크게 뭐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00원 내지는 2,400원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잘 사면은 뭐 더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대략 2,3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휘발유가 가격이 거의 우유인 거예요 지금. 우유 한 통이네. 네, 우유 한 통이죠. 근데 문제는 차는 기름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예, 사람이 뭐 우유를 먹어봐야 뭐 40리터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뭐 집에 커다란 이제 송아지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 우유를 대고 있다. 사실 차를 끈다는 거는 거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뭐 휘발유를 무엇과 비교할까?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가격이 대체로 맞아지는 게 황당하게도 우유라는 사실에서 정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뭐 생수 이런 비유가 나올 줄 알았어요. 생수 처음에 생각했었죠. 근데 생수는 너무 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생수는 2리터인데도 그것이 대략 한 1,000원 좀 예, 1,000뭐 몇백 원. 예, 예. 그러면 1리터로 탁 자르면 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사실상 휘발유에 비교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 아니 차가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먹는 거네.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저희 집 애기들 보면 저희 집은 또 뭐 다들 경제가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마음 놓고 우유를 이렇게 많이 마시진 못합니다. 저는 또 이제 좀 이렇게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이제 서양 쪽에 그러한 음식을 어릴 때 많이 먹어왔었는데 우유를 먹은 지가 상당히 좀 오래돼 있죠. 우유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이 아이들만 먹는 것으로 딱 정리가 돼 있고 제가 우유 먹을 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확인할 때, 네, 그럴 때 주로 이제 조금 먹고 괜찮아 이러고 아이들에게 주죠.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렸겠네요. 애들이 우유 먹을 때마다. 네, 좀 아쉽죠.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 집에 끌고 있는 차에 들어가는 기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격이 그렇더라고요. 거의 우유와 유사한 정도. 상당히 비싼 거죠. 우리가 일단 뭐 석유 아까 5대 수입국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4대 수입. 4대 수입. 4위입니다 현재. 네. 1, 2, 3위는 어딘가요? 1, 2, 3위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예, 미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들어갈 걸로 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물어봤냐면요. 네. 이제
이 상대적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절대적 평가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현재 이거는 절대적 평가죠. 경제 규모가 큰데 네. 중국이랑 우리랑 예를 들어서 석유 수입량이 비슷하다. 이거는 중국이 매우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매우 적은 거죠. 경제 규모로 봐도 그렇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인구수로 봐도 그렇고 이를테면 일본과도 비교해도 예. 일본의 인구가 1억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육박을 한다라면은 그 사실 이런 자원 관련한 면에서는 일본 경제와 비교하는 게 상당히 좀 객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도 자기 나라 영내에 유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랑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상 석유를 수입하는 양을 보게 되면 예, 거의 뭐 유사하진 않지만요. 예. 예, 사실 일본은 경제 규모로 본다면 뭐 세계 2위에 뭐 지금 네. 좀 떨어졌겠죠 중국 때문에 3위? 지금은 3위죠. 예.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한국 경제의 3배, 4배까지는 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석유를 한국에 4배까지 수입하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작년에 이 1,008억 달러 가량의 이 석유를 수입을 했는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10조, 120조, 100조 원 가량의 돈을 연일 페르시아만에다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매년 예, 100조 원? 100조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110조에서 120조. 국가 정부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네. 정부 예산은 300조. 300조가 다 되네. 300조 는 많이 되는군요. 3분의 1 정도를 예. 정부 예산 3분의 1 정도가 대략 생각하시기에 전체 수입의 4분의 1. 네. 그래서 일간의 어떤 보고서를 봤는데 반도체 수출액과 자동차 수출액 그 두 개를 다 합친 거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석유를 수입하는데 쓰고 있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참 뭐 석유 의존도, 네, 석유 수입량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대부분 외국에서 에너지를 사실상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그죠. 다 예. 의존하고 있는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사실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어떤 말씀이냐면 해외에서 해외 유전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들여오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죠.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이제 뭐 한 97%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태양열은 재생에너지 아닙니다만요. 그 아파트 단지에 이 재활용 이것을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열병합 발전소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는 에너지 자원 중에 주요한 이제 무연탄이 폐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자급률은 이제 그러니까 수입률, 해외 의존율이 97% 가량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살펴봤는데 1980년대에 이미 70%대를 넘어섰습니다. 80년대예요. 예. 그러더니 1990년에 90%를 넘기더라고요. 90년에? 예. 그러더니 바로 90년대 2000년에 들어서면서는 97%, 예, 97.5% 이렇게 이 거의 대부분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른바 세계화? 그죠? 세계화에,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세계화 네. 뭐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예. 뭐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 뭐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난 이후에 뭐 그 이전에도 상당히 높긴 했지만 네. 에너지 의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봐야 되겠네요. 이 이른바 수도권의 예. 그 아파트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서 저는 이 도시 계획 문제도 즉 교통 문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축이 아닌가. 이른바 이 기득권과 더불어서 왜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저는 수도 서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봐요. 모든 도로에 자동차가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사실상 실제 평균 주행 속도를 보면 4km/h 시속 4km.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느리다는 예, 얘기예요. 걷는 거나 별 5km 차이가 되죠. 없어요. 예. 걷는 게 한 5km 된다는데. 근데 사실 저희 집이 도봉구 창동인데 지금은 또 이 버스 전용 차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가 단 한 번도 지금 저희 사무실 용산에 있습니다만 용산에서 저희 집까지 차를 몰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뭐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긴 합니다만 왜? 걸어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더 걸려죠, 시간이. 예, 더 걸리죠. 시동차 몰고 다니면. 예, 실제로 이제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무엇을 말하냐면 도로에 차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도로에 차가 거의 주차하다시피 하고 있죠.
저는 매번 그 많은 도로, 이 많은 도로에서 이 많은 차량들이 지금 연소하는 이 석유, 야, 돈이 얼마가 될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 모아보니까 100조가 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100조 원들이 매년마다 이 아랍과 미국의 석유 독점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석유만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 이분들의 이 모든 창의력과 이 생활, 그리고 이분들의 열정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왜요? 이 수많은 이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도로에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정말 이 무한 반복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열받으면 삑 한번 울리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거죠. 예. 그렇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노동의욕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와서 집에 오게 되면 상당히 파김치가 되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직장에서 힘들어가지고 파김치가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퇴근길에 교통이 밀려가지고 더 짜증나가지고 파김치가 되는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 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한 면들을 보면 4호선 타면 예, 바로 죽습니다. 그러한 면들을 보면 사실 이 수도권 밀집 현상 이것이 가지고 오는 폐해가 우리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 이런 측면들만 봤는데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가지고 오는 폐해도 저는 심각하다. 실제로 이제 근데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정말 황당한 게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왜 이 짓거리를 몇 년간 반복하고 있냐는 거죠. 왜 걸어가는 속도와 별 차이가 없는 속도로 출퇴근을 하고 있냐. 아니,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잖아요.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어쩔 보면, 수가 없잖아. 예, 야, 이 석유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왜 모든 경제가 석유로만 돌아가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저 지난번에 우리 곽 박사님 나와서 그 얘기했나요? 네, 뭐 미국에서 외자를 준다거나 네, 차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 도로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좀- 예, IMF가 구제금융을 투입할 때 이 나라에 구제금융을 투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걸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도로율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또한 미국에 반대되는 미국과 약간 좀 이제 냉랭하거나 긴장 상태에 있는 국가일수록 철도의 보급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석유를 통해서 그 나라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IMF가 상당히 계산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런 배경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70년대부터 중심으로 그렇죠. 경제 체제가 돌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설비들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은 전력을 사용하거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러한 이제 설비들이 초반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60년대 당시에 한국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미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떡하느냐? 에너지를 수입해야죠. 그때부터 시작된 에너지 해외 의존, 에너지 수입의 고리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굳어져 있다. 만성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석유가 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석유 수입을 위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휘발유에다가 세금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현재 도달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그 예전에 뭐 좀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다시 재주목 되는 분이죠. 아마 따님이 이제 네.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유력하기 때문에 지금 네.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최대 치적 네. 중에 하나 저희 아버님이 이 소리를 그렇게 해요. 네. 그 경부고속도로 네. 깔 때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 네. 근데 밀어붙여가지고 깔았다. 그렇죠. 기어이 밀어붙여가지고 참 대단하지 않느냐. 예, 결국 이 업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혹 하세요. 네. 저하고 이제 언쟁도 하실 때가 연로하셔가지고 뭐 요즘에 언쟁도 안 하지만은 네. 하실 때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깐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 그렇죠. 예. 이런 거기서 국비를 많이 투여해가지고 뭐 밀어붙여서 한 것 네. 이게 이제 석유 중심으로 한국 경제 체제를 도로율을 재편하기 위한 예. 이런 의도에서 도로 쪽에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산업용 수송, 그러니까 수송 효율을 보게 되면 물론 이 도로는 여객 수송에서는 도로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적입니다. 네. 그리고 단거리 즉 50km 안쪽에 그러한 수송은
철도 수송보다는 도로 수송이 효율적이죠. 그런데 장거리 수송, 즉 100km 이상의 300km 넘어가는 그런 장거리 수송은 도로 수송보다는 철도 수송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대다수의 물동, 즉 해외 물자가 들어오는 거는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부산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이런 물자들이 전부 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고 있죠. 예, 장난 아니죠. 예, 무엇을 원료로? 예, 기름을 떼고, 예, 미국이 주는 기름을 떼고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수출하는 물자, 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산업단지 수출하는 물자들이 주로는 부산항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이 이른바 경부고속도로를 산업의 동맥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박통께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그 돈으로 경부선을 복선화하거나, 경부선 지금 철도죠. 네. 그것을 현대화했다면, 예, 그러면 산업용 자재들의 이 이송, 이 순환은 훨씬 더 원활하고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경부선 지금도 복선이 아니잖아요. 경부선은 일부 복선 구간이 예, 있네. 황당하게도 지금 뭐 KTX 구간이 사실상 경부선을 대체하고 있죠. 황당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산업용 설비의 이 수송, 그런 부분에서 경부선이 두드러지면은 사실상 보여지지 않고 있고, 언제나 보면 이제 새벽에, 예, 이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수많은 이런 컨테이너 박스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또 이 고속도로 도로 파손의 또 이제 원인들도 그렇죠. 제공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매번 도로공사는 도로 복구 또 이 공사를 벌리게 되죠. 그러면 또 톨게이트의 톨비는 또 늘어나게 되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게 뭐 수도권 근처에만 오면은 예. 이제는 뭐 시도 때도 없어요. 예전엔 주말이나 좀 밀리고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 1시에, 예, 새벽 1시에 동부간선도로, 예, 정체되는 거 보고, 야, 정말 이건 언제 나와야지 그러면 차가 안 밀리는 거냐. 그러니까 물류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로 중심으로 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유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발생을 했고. 네. 그죠? 몇 그러면서 가지 이제 우리 종합적인 함수가 있다고 봅니다. 음. 석유 중심,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중심, 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망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폭발적으로, 물론 이제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은 도쿄나 파리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측면, 그리고 이것이 주거와 그리고 이제 수송, 그런 면이 아우러져 가지고 시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장악을 하고, 시민들의 다른 여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쓸 여지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천만 서울 시민들을 거의 뭐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사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뭐 생활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삶의 질 문제 뭐 관련된 건데, 노동자들이 네. 또 이제 임금을 더 올려달라, 네. 뭐 이런 투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이제 새로 개발하고 있는 개념인데, 네. 과거에는 노동 착취, 네. 자본주의 사회 문제를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부의 어떤 이 뭐 착취제도 네. 뭐 이런 쪽인데 물질적인 거죠. 예. 그런 걸로 이제 자본주의 문제점 많이 평가를 해왔는데, 저희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자본주의는 물론 이제 노동 착취라든지,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임금 착취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인데, 그 더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생애 착취, 네. 삶을 착취한다는 게 삶 자체를.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이 출퇴근 시간에, 네. 출퇴근 시간이 보통 1시간 이상이에요. 네. 그럼 하루면은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평생을 따져보세요. 네. 그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과 관련이 있죠. 예.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예. 일단 뭐 여기 노동자들이 만약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네. 사실 웬간에서는 서울 시내 회사 가까운데 거주하기 힘들잖아요. 네. 뭐 분당이니 일산이니 이제 그렇습니다. 교외로 쫓겨나게 되고. 밀려나게 되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용차로 이동을 한다 그래도 네. 뭐 1시간 2시간씩 막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막 일어나요, 제가 보니까. 뭐 6시부터 막 일어나고 네. 출근하고 뭐 그래봐도 겨우 이제 회사에 겨우 도착하고. 네. 그 인생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사원분들보다는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어쩌다가 보니까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영업을 창업을 하셨는데, 자영업은 특히나 또 빈손으로 출퇴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뭘 준비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되죠. 그죠. 뭐 들고도 예, 다녀야 되고. 대표적으로 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이 직접적인 이러한 유가의 이 직격탄을 받은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뭐 그랜저나 에쿠스 같은 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언제 아무 주유소나 생각 없이 들어가가지고 가득을 외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주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유통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예 고생이시죠. 아무튼 우리 석유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네. 또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건 대외적 환경을 봐도 그렇고 대내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면은 남쪽에는 지금 석유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울매개저먹기로 해외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부르는 대로 돈을 쳐주고 사오는 수밖에 없죠. 그 예컨대 우리가 지금 석유 네. 그 사용량이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대외적 환경 때문에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계속 비용은 더 지출 지출이 비용은 될 늘어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만약에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고 해도 네, 그죠 절대액 자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석유 가격 상승률보다 네. 에너지 절감률이 더 높지 않은 한은 아, 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에너지 소비 이 금액은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늘어날 일은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돼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뭐 다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뭐 사실 원자력을 좀 좋아하시긴 하던데 네, 원자력도 한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네. 뭐 수력, 원자력, 뭐 하여튼 조력, 무슨 바람개비 이거 뭐라 그럽니까? 풍력? 아 근데 전기를 치게 되면 이 원자력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이거 금액으로 대비한 거죠. 예. 97.5%라고 하는 건. 근데 원자력은 우라늄을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라늄은 100% 이제 해외 수입을 하죠.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는 IAEA에 의해 가지고 이 핵 관련 이 활동이 통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실상 전체 이제 발전으로 보면 전기 생산량의 40%를 원자력으로 예, 발전을 하고 있죠. 아 현재 비중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기껏해 원자력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건 뭐 원자력도 예, 현 단계에서는 이제 IAEA 즉 미국의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 부르는 대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또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지역 보면 사회와의 또 갈등도 있고. 예. 그죠? 뭐 예전에 부안인가요? 부안, 핵기장. 예, 부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 가지고 핵기장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네. 당장은 지금 뭔가 확보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앞으로도 상당 부분 예, 이거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핵 융합 뭐 이런 거에 성공하기 전에. 예. 현 단계에서는 그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지고 석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도 석유로 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결국은 석유죠. 예. 그죠? 단지 거기서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마치도 이 연비 절감 효과를 뭔가 새로운 세대의 전혀 다른 자동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해서 사실 하이브리드 카 해봐야 차이점이 나는 거는 자동차 옆에다가 조그만한 축전기 하나 배터리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로 이제 출력을 내고 이런 건데 그것이 마치도 전혀 다른 차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후발주자들 하이브리드 카를 이 장착하지 못하는 자동차들 간의 차별을 둬가지고 뭔가 좀 더 팔아보겠다. 뭐 그러한 시장 논리가 더 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면 저도 예. 보니까요. 저는 이제 디젤 차를 타는데 예. 예, 연비 때문에 그걸 샀어요. 네. 연비도 높은 데다가 디젤 연비가 좋죠. 예. 또 그 디젤이 뭡니까? 가격이 쌌잖아요. 네. 제가 차를 한 5년 전에 샀는데 네. 그때마다 한 1,100원? 기름값이? 네. 근데 지금 1,800원이에요. 그렇죠. 2배 가까이 뛴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그래도 석유랑 휘발유랑 대비해보면 싸니까 네. 이렇게 이제 타고 다니고 연비도 이제 소형차니까 한 20km 가까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디젤이니까 힘이 좋아서 네. 시내 연비가 좋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괜찮겠다. 근데 예. 하이브리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야, 저거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쭉 봤어요. 연비가 그래요? 어느 정도 나오나. 아, 연비를요? 예. 디젤과 그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없어요. 예. 그 정도 나오죠. 한 30리터당 30km? 뭐 이 네. 정도 얘기하는데 제 차가 한 17km 약간 한 17km 정도 나오는데 그 하이브리드 카로 리터당 30km를 구현해 내려면
급가속을 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럼 뭐 예. 완전히 그 절대 저수치고. 그 주로 이제 딱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50대 여성 운전 스타일로 운전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운전해야 되는데 젊은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예. 그러면 밟아야 되고 또 치고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 깜빡이 넣을 듯하면서 왼쪽 사선으로 삐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하이브리드 카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죠. 뭐 실제 연비는 크게 차이 안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러니까 별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뭐 요즘에 이른바 뭐 그린카니 그린하우스니 그렇죠. 이런 일종의 얘기들이 이거는 나오긴 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바마 행정부의 나름대로 오바마의 꼼수 아니냐 이거는. 예, 오바마가 오바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별 점이 없습니까? 예. 아무튼 현재는 뭐 대안이 없는. 그렇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 그리고 이제 세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세계 지금 자원 수급을 통한 예. 하기 위한 이런 국제 사회의 어떤 알력 관계. 저는 한국 경제가 이 한미 동맹을 이겨내고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심각한 식량 자급률, 예.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에너지 자급률. 에너지 자급률. 예. 근데 대안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박 박사님 보시기에는. 아주 놀랍고 충격과 공포 예. 이렇게 말씀. 노래 한 곡 듣고 예. 이게 오늘 나의 하이라이트예요. 예. 근데 좀 길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 피부를 많이 못 느끼세요. 네. 국민들이. 네. 사실 뭐 그냥 꽂으면 텔레비 나오고 전기 나오고 그렇죠. 돈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그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 이렇게 네. 키로 수가 나오잖아요. 차를 네, 타면은 네, 몇 네. 킬로 남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차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네. 전자기기마다 네. 돈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네.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예. 그냥 이 돈으로 다 기록이 되게. 네. 네. 그럼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사람들이 막 겁이 날 거예요. 절전용 가전제품. 음. 야, 그거 한번. 그러니까 삼성이- 돈이 예. 이게 좀 사상적인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눈을 보면 돼요. 아, 네. 내가 이거 누르면은 돈이 이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구나. 네. 그래? 아, 그거 상당히 히트 칠 수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거 안 되죠. 한국 사회에서. 절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 미국 회사 돈을 안 빌려줘요. 이런 걸 하면.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박사님의 이론인데 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외에 가전제품을 음. 예를 들어 TV 같은 걸 만들었을 때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 게이지가 딱딱 올라간다는 거죠. 전기 사용량이. 아니, 그걸 환산을 해줘야 돼요. 예. 금액으로. 뭐 킬로와트로 나오면 안 돼. 네. 뭐 몇십 원이면 몇십 원, 몇백 원이면 몇백 원. 네.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예.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네. 그죠? 별로 이렇게 절감하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이제 평소에 그러잖아요. 못 느껴요, 사실은. 지금도 이거 지금 다 전기고, 그렇죠. 그죠? 예. 이게 다 돈이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평소에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래도 우리 지금 석유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를 가슴으로 못 느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길게 말씀 좀 드렸는데 대안이 있다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대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아의 먼 훗날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그 이름 이별을 아쉬워하며 나의 품에 안겨 고개 숙인 너 가슴속 깊이 간직한 내게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 남겨둔 채 돌아서는 슬픈 내 모습 뒤로 울먹이는 너를 느끼며 먼 훗날에 너를 다시 만나면 사랑했다 말을 할 거야
먼 훗날에 보내드렸는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절묘한 선곡이에요. 예. 먼 훗날에 이제 잘 될 얘기를 하는 건데 먼 훗날이 안 되면 안 되죠 지금. 네. 다음 정권 때쯤에는 저는 당장 내년에 예. 내년에 승부를 내야 된다.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예, 이렇게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난 2007년이죠. 네. 2007년 그 2차 정상회담 때 네. 북한이 석유 이 얘기를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뭐 석유 공동 개발 이런 거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일각에 나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죠?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불안정했고 네. 또 한국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합의 사실 뭐 그때 합의를 했어도 안 된 거죠. 뭐 지금 상황 보면.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보면 경제 부분에서 보면은 이른바 유무상통의 경제협력. 네. 그래서 이제 자원을 공동 개발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가긴 했던 거죠. 네. 예, 뭐 전혀 실행이 안 됐습니다. 자, 북한에 자원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석유. 요거는 아직 논란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 잘 몰라요.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네. 북한 석유 있나요? 북한의 석유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정보 당국의 말을 들어봐도 알 수가 있고 제 정치 세력들 진보와 개혁과 보수와 꼴통을 막론하고도 다 석유가 있다고 하고 해외에서도 석유가 있다고 하고 북한 당국도 석유가 있다고 북한, 중국, 영국, 노르웨이 뭐 전부 다 석유가 있다고 하니까 북한에 석유가 있죠. 예. 북한에 부서가 있죠. 정부에 내각에 원유공업성. 원유공업성이란 성이면은 네. 우리로 얘기하면 부인가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환경부 하는 네, 네. 부가 성일 거예요. 북한에 그죠? 외무성 그러니까 네. 외무부. 거기에 대응되겠죠. 그럼 이제 원유공업성이 있다라는 거는 네. 단일 부서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분야가 상당히 북한 당국이 내각 차원에서 중시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우리도 뭐 있지 않아요? 석유 관련된 정부 관련 부서가? 석유공사가 있는 건가? 그 석유공사는 이제 따로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 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네. 공기업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석유 관련한 부분을 사용되는 부분은 예전에는 산업자원부가 있었습니다. 네, 산자부.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뭐 석유 개발하고 이런 측면은 뭐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데 네. 일단 원유공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유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죠? 네. 원유니까 자기 땅에서 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부분은 거기부터는 추정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 원유과 뭐 원유를 포함하는 대체적인 부분 다 포함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한 100리터 나오는데 네. 그거를 성까지 만들어가지고 부처까지 만들어서 정부 운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남쪽도 석유가 나긴 나거든요. 저기 동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엄청 쭉 뽑아내는데 조금씩 석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무슨 석유 어떤 뭐 회사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죠.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체제가 좀 희한한데 네. 희한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라 그런 거 같죠. 네. 예, 우리는 이제 경제 부분은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정부 부처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시적인 네. 이런 국가적인 통제 정도로 하는 건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정부가 다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기업 준 거죠, 사실은. 네. 기업의 오너가 국가가 돼버리는 게 되니까 예. 내각이 거의 뭐 경제에 집중돼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제 관할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경제 운영 팀이 되는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뭐 경공업성도 있고 네. 대략 부처가 경제 부분 관련 어떤 부처들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북한의 이제 내각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경공업성, 네. 뭐 농업성, 네. 뭐 이런 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석유는 뭐 그렇게 되면 광업성? 네. 광공업성. 광공업성? 광공업성은 근데 제조업에 포함할 것 같아서. 예, 뭐 그런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주 한 품목을 단일로 빼냈다라는 건 상당한 규모가 된다라는 거를 일단 북한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강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대략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그럼?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야기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맨 처음에 북한 당국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97년도에 이미 발언한 바가 있는데 97년도에 예. 40억 배럴에서 500억 배럴이다.
상당히 편차가 크네요.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소와 최대치를 이렇게 밝혔던 것 같고. 대략 이 정도면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양인지. 예. 그러니까 400억 배럴 정도 되면 만약에 산유국들 중에서 예. 어느 나라 정도랑 비슷하다고. 이거를 400억 배럴이라고 치면 인도네시아보다 더 많은 거죠. 인도네시아 속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중국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뭐 이 정도가 제일 예. 많이 나오는. 인도네시아를 능가하는 그러한 이제 이른바 명실상부한 산유국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규모죠. 400억 배럴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억 배럴이면은 흔히 10억 배럴이 넘어가면 예. 대형, 초대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400억 배럴이면 엄청나게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거죠. 뭐 순위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네. 한 세계 10위권 안쪽?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 게 한 예. 400억 배럴 규모고. 한국이 1년에 사용하는 석유가 소비하는 원유가 8억 배럴. 8억 배럴 예. 우리가 쓰는 게. 예, 예.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를- 100조 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400억 배럴이면 어림잡아서 이 한국이 몇십 년간 먹고 살 수 있죠. 거의 60년간 쓸 수 있죠. 예. 곱하기 안 돼요? 네. 그냥 나눠보죠 뭐. 무슨 400을 8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박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50년이고. 카이스트를 나오신 분이. 예. 예? 아, 카이스트라고 해서 꼭 무조건 사칙연산 잘하고 아, 이건 사칭연산이에요. 구구단이지. 후보는 사칙연산. 저는 거기에 근본적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구단에. 네. 50년이군요. 50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1년에 100조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네. 5천조? 5천조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그냥 예. 400억 배럴이면 5천조 이렇게 네. 계산이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대략이지만 그죠? 여기 이제 97년도에 북한 측에서 발표를 했던 얘기고 예. 또 뭐 다른 어떤 발표들이 있나요?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중국에서 중국에? 660억, 예, 660억 배럴을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이 효원물산이라고 예. 좀 특이한데 이 보수 세력이에요. 예. 그 미래희망연대의 송영선 의원, 유명하죠. 예, 아주 네. 그 좀 신기 들린 그런 분 같이 제가 한번 보이는, 어떻게 토론에 예. 나갔다가 예. 토론에 나간 건 아니고 저는 뭐 방청객 비슷하게 가가지고 예, 눈을 봤어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초 이상 예, 마주보기가 무섭더라. 아, 그렇습니까? 좀 상당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예. 이런 캐릭터가. 예, 근데 저분의 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끼가 아니라 와 뱀이 쏟아져 나와. 예, 와 송영선 의원은 저 여자 참 남편이 어떤 분일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 그죠. 매번, 예, 야, 정말 대한민국 남성은 강하다. 예. 라는 걸 볼 때 송영선 의원을 보면 안 돼. 또 사실 또 뭐 개인에 대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일단 아니, 느낌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절미하고 예. 넘어가게 하여튼 되면 그 정도로 아주 네. 강보수인 네. 그런 그분이 여성이다. 신기하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정책 예. 토론회를. 토론도 하시는 예. 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이제 효원물산에 예. 거기 있는 회장이 이제 그 발언을 하는데 1,500억 배럴 대략적으로, 예, 1,500억 배럴이요? 1,400억 배럴 가량의 이 석유가 묻혀 있고 예. 이것이 예. 예, 이 중에 3분의 1만 채굴을 하더라도 중국이 앞으로 3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돼 있다. 근데 그 양을 보니까 그죠? 예. 세계 3위예요. 세계 3위. 예. 세계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예. 거기 한 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2천만 배럴이 넘어가요. 한 2천억 배럴이겠죠? 아, 예, 네, 2천억 배럴이 넘어가죠. 조금 넘어가는. 2천 몇백억 배럴까지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2등은 2등이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러시아요. 그런데 훨씬 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중동권으로 가게 되면 이란 그리고 이제 뭐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란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산유국들이에요?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데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산유국이니까. 석유 수출국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산유국이니까 미국으로부터 항시적인 압박을 받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정도보다도 많은. 예. 제가 이라크 예전에 전쟁 터졌을 때 네. 뭐 그런 글을 쓰다가 이건 본질적으로 석유 전쟁이다. 네. 그리고 침략 전쟁이다. 뭐 이런 글을 쓰고 있었는데 네. 이라크 석유 얼마나 나오나 그러고 봤어요 제가. 네. 1,100억 배럴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400배럴이면 이라크보다 한 300억 배럴 정도가 더 많은. 그렇죠. 능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플러스 이라크 하면 1,400배럴 정도가 되겠네요. 네. 두 나라를 합친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예전에 그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방북한 이후에 평양이 기름더미 위에 떠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했죠. 한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름더미 위에 떠 있다는 게 속속들이 지금 이제 포착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감이 안 오잖아 우리가 그제 이게 예. 뭐 몇억 배럴 그런 배럴이란 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네. 이 1,400억 배럴까지 넘어가게 되면 양으로 따져도 감이 없고 액수로 따져도 감이 없습니다. 이 계산해 보면 1경하고 이제 5천조 원. 예. 1경 5천조 원 정도. 그렇게 되죠. 1,400억 배럴이라면 예, 계산이 1경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15,000조, 네, 1조 원이 15,000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조가 15,000개. 예, 1조가 15,000개. 아까 우리 1년 예산이 한 300조? 예, 1년 예산 300조죠. 그럼 이 몇 년 예산인가요? 계산이 대략 계산해 보면 뭐 5,000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500년인가요? 5,000년까지야 되겠습니다. 500년 계산이죠. 예, 500년 우리 예산이 예, 확보되는. 500년 예산. 거의 뭐 조선 조선왕조 그죠? 예. 예, 한 시대를 우리가 풍미하는 거네. 예, 새로 만들 수 있는. 1경 5천조 가량. 근데 문제는 이제 자원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전체 잠재 가치를 추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채굴을 할 때는 채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해에 있는 모든 유전이 전부 다 곧바로 이렇게 지상에 올라와 가지고 상품화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저 효물산 저 사람의 이 발언이 상당히 기업가 마인드답고 실제적인 현실성을 담고 있다. 즉 개발 가능한 과정을 그 중에서의 3분의 1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추산을 했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그것도 어차피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대충 3분의 1, 예, 뭐 근데- 마진율 뭐 이런 거 아니, 비슷한 거 아니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해상 유전에 일반적인 이제 산출 비중이나 그런 부분이 아마 있겠죠. 예. 예, 근데 뭐 이제 다른 데를 경험적으로 그렇죠. 파보니까 대표적으로 한 30% 뭐, 정도 나오더라. 예, 영국의 북해 유전이나 이 미국의 멕시코만 유전이나 이런 데서 실제 이 추정되는 이 광구에서 이 산출되는 양은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또 저는 뭐 기업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상당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근접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5천조 원. 5천조 원 정도.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경. 뭐 평소에 들어볼 만한 뭐 네. 좀 단위가 아니죠 이런 게. 예, 일경이면 거의 경기 나올 그럴 예, 단어가 되죠. 제가 어제 무슨 불교 용어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네, 영겁의 세월 뭐 네, 이런 걸 표현하는데 네, 그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목욕을 예. 하는데 예, 그 옷을 이제 스치고 바위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 바위가 뭐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스쳐가지고 바위가 없어질 정도의 시간. 네, 뭐 이런 걸 영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예, 경이 뭐 그런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1경이면은 하루 1억씩 쓴다 그러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하루 1억씩 쓰면은 1억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1억일을 개념이 안 쓸수 돼. 있으면 1억이라는 개념도 안 써. 대략 뭐 한 40만 년 되나요? 네. 그러면 진화를 하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인류가 새로운 종이 되는 그런 상황. 하루 1억씩 쓰면 혼자서 예. 40만 년. 대략 어떻게 되나요? 좀 계산해 봐야겠네요.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해 수 있어요. 국민 1인당 얼마 떨어지나 이렇게 따져볼 네. 수도 있죠, 그죠? 예. 그 왜 5천만이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네. 이제 경은 억 곱하기 억이죠. 예. 억을 그러니까 이제 1억 원을 1억 장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1억 원을 1억 장 가지고 있으면 그게 1경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로 나눠보면 우리 국민은 5천만 명이니까 예. 1인당 2억이죠. 1인당 2억씩 그냥 돌아가는 거다. 이게. 네. 그런데 이제 1인당 2억이지만 저희들은 그 가구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애기들 거는 그냥 홀라당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빠가 관리할 바로 때, 먹는 거지. 예, 그게 되니까 그러면 저희 집은 이 애기들이 있고 가족이 4인 가족이니까 뭐 8억이죠. 그러니까 한 집당 8억. 예, 그렇게 떨어지죠. 거기에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 돈도 노후를 봉양한다라고 치면 이제 거기에 4억을 합치면 12억. 예, 또 점점 늘어나는 대략 한 기분은 가구당 좋네요. 12억. 네, 물론 뭐 이걸 당장 파가지고 다 나눠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 유전은 북한에 있는 거라서요. 예. 예, 저희가 그리고 또 뭐 저희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나눠서 그냥 현금으로 그렇게 전환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규모를 볼 때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돈으로 나눠주자 이러면 그냥 소모성으로 끝나고 마는 건데 네, 또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죠. 산업을 또 발전시킨다든지 그러한 과정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 최근에 그 전에 쓴 글이죠. 네, 그 곽동희 박사님이 지난달에 나왔을 때는 북한의 지화자원의 가치가 잠재적 가치가 네, 7천조라고 그랬어요. 예, 7천조 원이 더 넘었었죠. 근데 이번에 글 보니까 좀 바뀌었더라고요. 1경 1천조까지 1경 1천조. 넘었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뭐 더 늘어났나? 사실 이제 자원이? 이 매장 잠재가 잠재된 자원이 더 늘어났다는 측면보다는 이게 그 시점에 따라서 그동안 가격이 더 오른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그건 그대로인데. 예. 그래서 그죠? 이를테면 2007년도 가격으로 환산을 했더니만 7천조 원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2011년도에 현물 가격, 올해 초죠. 2012년 초에 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환산했더니만 1억 1천조 원으로 점프를 한 거죠, 가격이. 1억 그 사이에 1천조 원.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는 한 거죠. 4천조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렇죠. 야, 이거 뭐 투기도 이런 투기가 없네. 예. 그럼 이거 앞으로 더 오르면 자원의 가치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우리 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 석유 가격은 네.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잠재 결론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예. 매장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면 남북에 가서라도 파야 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보면 이게 뭐 사실은 계속 파내도 네. 총액은 안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죠? 일부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북한에 자원 많은 건 나도 아는데 사실 그거 파내야 파내는 거고 파내는데 돈 들어가는데 그걸 전부 다 지금 뭐 파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러한 이제 반론을 펼치면서 북한 자원 뭐 실제로 팔 수 있는 거 얼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걸 뭐 어느 천년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이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은 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오늘 안 파면 내년에 파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못 파면 우리 아들 때 파면 되는데 그 뒤에 팔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남는 거죠. 그게 그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다. 그죠, 뭐 미국 사람도 알래스카 전부 다 유전 딱 가지고 안 파지 않습니까? 자기건 안 팔죠. 그 전부 다 지금 이라크 쳐들어가 가지고 중동 있는 거 다 빼먹고 있잖아요. 자기들 거는 나중에 가격 올라가면 판다는 속셈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5천 최소 5천조, 네, 그죠? 아주 넓게 잡으면 이제 1경 5천조, 네 그렇습니다. 그죠? 뭐 이 정도가 이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야말로- 이건 뭐 한 또 한 4, 5년 지나면은 뭐 2경 돼 있겠네요. 또 뭐 이 향후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더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자원 가치가 뭐 그 매장량이 늘어난 건 아닌데도 네, 7천조가 1경 1경 천조가 됐죠. 천조가 됐으면은 4천조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50% 예, 그럼 사실 이거 지금 뭐 한 5년 사이의 통계 아니에요, 그죠? 5년 더 되네? 4천조 원? 예, 그렇게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그 7천조라는 게 한 5년 전 정도 통계고 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1경 천조 이렇게 예. 통계가 나온 건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인은 딱 하나 그냥 가치 상승 예, 이런 거라고 보면은 뭐 한 5년에 50% 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는 거네 지금 네. 세계 시장에서 추세를 본다면. 추세를 본다면은 그것도 역시 중국과 인도가 견인하는 측면이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산업화를 이루게 되면서 철광석 수요라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니까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지 영국이나 독일 이런 올망졸망한 나라들이 이제 산업화를 하는 거 하고 중국, 인도, 뭐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퉁퉁 하면서 나오는 거랑 이 단위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북한이 지금 보면은 그냥 최소로 잡아도 네, 그죠? 뭐 여타 자원, 기타 자원이라고 그러죠. 네, 참 우리 통이 커졌어 제가 보니까 방송하다가 네, 태어나서 뭐 경이란 단어를 제가 무슨 관념적으로 뭐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좀 배워본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써본 적이 없어요. 경이라는 단어가 남쪽에서 단 한 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이 모든 재화, 재화. 즉 이 투기 자본의 재화, 이 주식 시장 그리고 이제 향후에 뭐 이 한국이 관여하고 있는 이 모든 시장, 외환 시장 그리고 뭐 이 외환 보유고 이 통화량 이 모든 통화를 다 합치면 1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총 통화량. 예. 1경.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총 통화량이 예. 광의의 개념에 1경. 통화량을 전부 다 합치면 1경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하 자원으로 1경 천조가 돼 버렸죠. 석유 하나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경제 규모 이게 꼭 이렇게 등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보다 많은 예.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 그게 일경 일천 이건 예. 확인이 된 거고. 여기에서 석유랑 다른 지하 자원이 결합하면 합체하면 그러면 2경이 넘어가는 거죠. 이경 예. 최소로 잡아도 이제 이경 한 6천억 조? 골 때리는 거죠. 예. 일경 6천조? 두 번 놀래 자빠지는 그런 자원이 북한에 매장돼 있다. 뭐 최대로 합치면 거의 3경 가까워지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 개 있는 거예요? 지하 자원하고 석유하고 뭐 기타 자원을 그렇죠. 얘기하니까 대한민국 경제 예. 그러니까 세 덩어리가 있는 정도. 세 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 정도가 됐다. 근데 이거 왜 안 하나요?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 미국 때문이고 예, 미국의 이제 이 제재 예, 이런 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유전을 볼 때 시각을 좀 변화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아니 이명박 정부는 뭐 해외로 나와가지고 나이지리아 그리고 뭐 브라질 여기저기 광고 우리는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왜 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품질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덩어리 자체가. 그러니까 쓸만한 유전, 괜찮은 지형지물은 이미 다 석유 독점 자본이 확보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봐야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건 뭐 잔챙이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잔챙이들을 아무리 해본다 한들 그걸로 에너지 자립도를 구현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통계, 에너지 자립에 대한 통계도 사실 가공된 통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서해 유전은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훨씬 더 그렇죠.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수입 개념으로 가도 그죠? 예, 우리한테는 이긴 거잖아요. 예. 각 물리 비용이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해 유전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자원 진출과는 차원이 다르죠. 뭐냐면 서해 유전 자체는 북한 당국과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만나서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한반도의 안정, 한반도의 통일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유형무형의 그러한 이제 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해 유전을 무슨 뭐 아프리카 유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무슨 뭐 광산 개발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별도로 우리 민족의 이 안보를 잡을 수 있고 에너지 자원을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이러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갖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 궁금한 거기도 하고 아마 네. 박 박사님의 의견이기도 할 것 같은데 뭐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그렇다 칩시다. 네. 박근혜 씨나 네. 우리 각하는 네. 북한하고 많이 왼수를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치는데 아니 왜 야권 대선 후보 중에는 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예. 예컨대 뭐 지금 민주당 경선이 한창인데 예. 이거 뭐 우리 다 대부분 또 이제 뭐 정상회담도 하자 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내년엔 정상회담 하겠다. 예. 그런 얘기들 나온 바고. 근데 뭐 전혀 왜 이런 이거 뭐 보수 의원이 지금 토론회 한 데서도 나온 얘기인데 예. 이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우리 진보 정당이 그런 거를 먼저 이제 이 의제를 선점을 해야 되고 좀 치고 나갈 면이 있지 않나. 원래 평화 통일 그리고 이제 안보, 평화 체제 이런 것들은 진보 진영에 원래 좀 이렇게 기본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야금야금 민주당이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전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자원이라든지 이 석유 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진보 정당이 주동적으로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사실 가능한 것이죠. 왜냐면은 이 한국 사회의 가장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현대건설의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진보는 물론이고 가장 이 눈에서 난다는 송영수 의원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해 유전은 반드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치고 나가야죠. 뭐 대선 후보 중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네. 한 분 정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 후원 회원이 계실 수 있죠. 들으셨다면은 네. 이 좋은 공약을 왜 안 하는지 꼭 반드시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음 정권에서는 석유 공동 개발로 진짜 남경이 같이 쓰자고요. 북한 사람들 뭐 그렇게 야박한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경 혼자 먹지 않겠죠. 우리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반통신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고생해주신 곽동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한 달 뒤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태춘의 대한민국 보내드리면서 한반도 통신 닫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살고 있지 않나. 사랑과 순결이 넘쳐 흐르는 이 땅. 새약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약을 마시는 참담한 농촌의 총각들은 말고, 특급 호텔 러비에 득시글거리는 매춘 관광의 호사한 장녀들과 함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